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80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네, 인천이 드디어라고 하면 좀 그렇지. 네. 결국 끝내. 2부 리그로 갔네요. 네, 강등됐습니다. 네. 2부 리그가 다 끝났고 이제 그렇죠. 이때 뭐 잔류팀 다 결정됐고 네. 이제 마지막 순위 결정전만 남았죠. 네. 9위냐 12, 11위. 그렇죠. 그래서 상대를 누구 만나느냐 스강 플레이오프에서 남아 있습니다. A매치 휴식기가 끝나고 마지막 승부가 펼쳐집니다. 자,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쓰러진 생존왕 인천 창단 첫 강등. 시민구단 중에서 유일하게 2부 리그를 경험하지 않았던 네. 인천이 정말 잔류왕이었는데 정말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그 승률로 받는 구보면 거의 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뒷심을 보여줬던 인천인데 올해는 결국 과거의 일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생존왕이었던 과거의 아까 하성룡 기자가 울산의 그 노쇠화를 얘기했는데 인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노쇠화가 돼 있었고 그렇죠. 스쿼드를 보면 아까 광주 FC가 선수 영입 여름에 영이었다. 하나도 못했다고 했는데 인천도 마찬가지로 선수 영입이 전혀 없었고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뒷심을 사라지게 하지 않았나. 네, 여러 가지가 맞물렸죠. 네, 그 여름 이적 시장 얘기해 주신 걸로 맞고요. 여름에 선수들 영입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빠져나가기만 한. 네, 뭐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가장 올 시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은 인천 구단 내부에서도 그렇고 안팎에서의 평가가 물병 투척 사건 이후로 구단의 분위기가 약간 조금 많이 흔들렸다라고 되게 보고 크긴 있어요. 컸죠. 그게 인천이 초중반까지만 해도 중위권에서 순위 경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죠. 그게 잘했어요. 맞아요. 5월달에 서울과 경기였죠. 네, 그래서 거기서 물병 투척 사건 이후로 이제 서포터즈 뭐 응원 5경기 패세 징계를 받고 하면서 인천 서울 다 힘들었죠. 그 경기를 네. 기점으로 그렇죠. 서울도 뭐 골키퍼도 많이 비난을 골키퍼 받았었고. 많이 또 심적 고생을 맞아요. 했고요. 고생 많이 했죠. 그 과정에서 인천이 그 경기 이후에 10경기 성적이 9경기 무승을 포함해서 1승 5무 4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그렇죠. 분위기가 참 그 과정에서 조성환 감독이 사퇴를 사퇴하시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아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 영입을 한 명도 못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 중요한 7월 6일 날 조성환 감독이 사퇴하고 나서 새로운 감독 선임까지 거의 한 달이 걸립니다. 이게 문제가 행정적인 뒷받침이 전혀 안 됐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구 같은 경우는 최영관 감독이 사임하고 박찬현 감독을 영입하는 데까지 거의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이민성 감독이 물러난 대전도 한 열흘, 황선홍 감독 선임하는 데까지 열흘이 안 걸렸는데 중요한 거는 인천의 이 감독 사퇴 시점이 여름 이적 시장이 걸려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감독 최영근 감독을 선임했을 때가 여름 이적 시장이 끝났을 때였어요. 감독 사령탑이 없으니까 선수 수급 누구를 결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선수 영입 없는데 인천이 최전방 공격력이 올 시즌 문제인데 거기 공격수 천성훈 선수를 또 대전으로 빼앗겨 버리고 이적시키고. 그나마 또 젊어서 그런 활기를 좀 불어넣어줄 수 있는 선수였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물병 사태 이후로 무승이 이어지고 부진이 이어지고 감독 사퇴하고 감독 공백으로 인해서 여름에 이적 시장에서 선수 영입 못하고 이게 쭉 이어진 사건의 발단이 이제 물병 투척 사건으로 좀 보고 있는 거죠. 물병 투척 사건으로 인해서 네. 홈 응원석 5경기가 폐쇄가 되고 네. 그러니까 홈 팬들의 응원을 네. 받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죠. 선수들 사기에 네. 그렇죠. 홈 경기의 이점을 누리지 못했다. 네. 그래서 올 시즌 홈에서 단 3승에 그쳤습니다. 인천이. 네,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요. K리그 1팀 중에서 유일하게 홈 승리가 더 적은 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포항이 이제 홈이랑 원정이랑 똑같이 7승에서 뭐 동률인 경우는 있었는데 인천만 이제 홈승이 더 적었고 홈에서 원정 5승. 원정에서 5승. 그러니까 사실 그 인천 서포터즈 분들 되게 열광적이고 힘 되게 벌어주고 마지막 저는 시즌 막바지에 보여줬던 그 인천 팬들의 모습은 진짜 감동스럽기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응원을 좀 있어, 인천. 못 받고 또 당시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팀 자체도 좀 흔들렸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할 거는 최영근 감독을 한 달 만에 이제 선임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K리그 사령탑 경험이 없는 프로 경험이 없는 초보 사령탑을 선임했다라는 게 저는 약간 조금 당시에도 의아했거든요. 구단 프런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네요. 네. 근데
안타까운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의 전달수 대표를 되게 리스펙합니다. 구단 대표로서 서포터스와의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 구단을 이끌어가는 능력 같은 거는 그동안 2019년 이후로 엄청나게 인천을 성장시킨 대표이사거든요. 잘해 왔었는데 올 시즌에 이런 패착들이 여러 개 겹쳤다는 거죠. 한번 잘하다가 그 삐끗한 건데 이게 너무 큰 나비 효과로 돌아왔고 결과적으로 전달수 대표도 강등과 동시에 사퇴를 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인천은 이렇게 내려가면 일부 리그로 올라오기가 더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저 뭐 지금 성남, 경남 이런 팀, 부산 뭐꽤 내려간 지 됐는데 못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혹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혹하죠. 아까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와닿네요. 지금 경험 없는 감독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하위권에 있는 세 팀들이 전부 다 감독 교체를 했는데 조금 이 K리그 1에 그 경험이 없는 감독들이었잖아요. 김두현 감독도 그랬고 그렇죠. 지금 대구의 박창현 감독도 그렇고. 근데 반면에 대전은 황선홍 감독 이런 잔뼈가 굵은 사람을 그래도 데리고 오니까 당시에 뭐 여론은 안 좋았지만요. 네, 뭐 올림픽도 못 가고 결국에는 또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이 마지막 경기에서의 패배도 당연히 뼈아프지만 그 전에 멸망전으로 불렸던 전북과의 경기, 영대현 무승부의 경기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나섰던 게 다들 이제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최하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북 입장에서는 진짜 골을 안 먹는 위주로 할 수도 있는데 인천은 반드시 골을 넣어야 되는 저 더 밑에 경기를 있었으니까. 했어야 되는데 뭐 원정인 걸 의식했었을까요? 그때 선제 실점하지 않는 게 우선이었다라고 감독이 경기 후에 밝혔었는데 요런 부분에서 이제 정말 요 팀은 잡고 가야 되는 경기에서 이렇게 경기 운영을 했다라는 게 약간 저는 경험 부족에서 나온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대전전에 모든 걸 올인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이겼어도 대전을 꺾었어도 잔류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승점 차이가 계속 승점 3점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북도 이겼으니까 그럼 마지막 경기 그러니까 남은 경기를 다 이겨도 자력 잔류는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전북을 반드시 꺾고 자력으로 잔류라기보다는 승강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어야 됐는데. 그리고 이 대전에 올인하겠다라고 한 게 대전이 파이널 B에서 파이널 라운드 들어 제일 잘하고 있었어. 제일 무서운 제일 좋은 팀이에요. 팀입니다. 이것도 운영의 파묘네. 오늘 파묘가 키워드네요. 그리고 경기 끝난 다음에 조금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 경기에서. 경기 끝난 다음에 저희 선수들의 몸싸움도 있었고요. 그 델브리지, 안톤, 그다음에 은포쿠, 인천과 저기 대전 선수들이 몸싸움이 있어서 결국 안톤은 경고 누적으로 퇴장까지 그러니까 안톤 당했는데 선수가 좀 성깔이 있던데요. 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 와중에 대전 서포터즈에서 인천 강등을 약간 조롱하는 콜과 플래카드 네. 걸개들을 많이 에이, 내걸었죠. 그건 아니지. 근데 요거를 역사를 알고 좀 봐야면 조금 더 재미있는 인천과 게 대전의 역사. 그렇죠. 인천의 대전의 역사를 봤는데 대전과 수원의 안경이 역사는 좀 좀 있죠. 아는데. 네. 뭐였냐면 일단 그 걸개를 걸고 인천 강등 콜을 하자 황선우 감독이 다급하게 와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걸개는 좀 내려가긴 했는데 이 역사를 뭐냐면은 옛날에 인천 마스코트 폭행 사건입니다. 두 팀이.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일명 그 두루치기 사건 네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설명해 주세요 그럼. 저도 자세히 알진 못하는데 그 인천 마스코트가 두루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루치기가 된 거고 정확합니다. 예. 그러면 대전 홈이었겠죠? 인천 인천 홈이죠. 인천 홈인데 네, 네. 그래서 뭐 대전 팬분이 한 분이 난입을 해서 이제 그 두루미를 갑자기 뭐 때렸다. 저도 뭐 짤과 짤막한 이야기만 봐서. 자, 2012년입니다. 그 당시에 시즌 초반이었어요. 근데 말한 대로 인천의 마스코트가 두루미였는데 그 경기가 그날 끝나고 나서 대전 팬 두 분이 그라운드로 난입해서 두루미를 폭행을 합니다. 정말 주먹으로 하고 발로 하고 폭행을 해서 동물학대. 그래서 두루치기라고 그 저희가 이제 부르기도 하는 사건인데 당시에 이렇게 하면서 그 폭행한 팬들은 경찰 수사까지 받고 그 다음에 이 이후의 문제가 폭행한 다음에 관중석에서 양팀 서포터스 간에 또 짙은 난투기 벌어집니다. 아우 사이가 굉장히 안 좋네요. 인천이랑 대전이. 네. 그래서 대전 팬들이 좀 과격한 분들이 좀 있죠. 인천도 전통적으로. 지지 않고요. 인천도 좀 강하죠. 그렇죠. 인천도 이제 바닷바람 맞는 강한 스타일이죠. 그리고 K리그의 약간 문화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원래 강등당한 팀들을 약간 조롱하는 게 계속 이렇게 좀 쌓여왔어요. 자, 아무튼 이 경기로 인해서 인천은 떨어지고 대전은 잔류를 확정했고
황선홍 감독이 많은 비난 속에 오긴 했지만 어찌 됐든 결과는 맞다. 예,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어요. 인천과 딱 대비되는 게 대전 같은 경우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제일 많이 영입한 팀이에요. 아, 맞아요, 그쵸, 맞아요. 깜빡이죠. 황선홍 감독을 그러니까 후반기에 확 좋아졌죠. 네. 황선홍 감독을 영입한 이후에 황선홍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을 다 이제 데려와 줬는데 대전이 거의 최하위일 때 오지 않았나요? 최하위 때 네. 네. 황선홍 감독이. 7월 그 들어온 가장 임팩트 있던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마사 선수라고 봐요. 아, 마사. 네. 그 11명을 영입했는데 이 많이 11명. 한 11명을 팀을 한 거네요. 11명을 영입했어요. 여름 한 이적 시장. 팀을. 네. 한 팀을 들였네. 그 마사 선수가 옛날부터 별명이 가을 마사예요. 가을에 엄청 잘하고. 가을 전어 같은 거. 목숨 걸고 네. 맞아. 승격 갑니다. 가을 맞아. 이번에는 목숨 그래도 걸고 전어라뇨. 잔류를 했는데 가을 전어 네. 좋잖아요. 7월에 제철이네요. 네. 팀에 들어와서 14경기에서 지금 5골, 5골에 3도움이거든요. 오. 그리고 파이널 라운드 중요한 파이널 라운드 들어와서 또 지금 2골을 넣고 있어요. 그럼 맞네. 네. 제철이네요. 제철이에요. 제철이에요. 그래도 팀 스피릿이 워낙 좋은 선수다 보니까 팀에 있으면 다른 선수들도 되게 동기부여, 자극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이적 시장이 끝난 다음에 성적을 보면요. 8월 이후에 대전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7승 3무 2패를 기록합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 그 여름 이적 시장에 영입한 선수들이 그 아까 말한 천성훈 마사 선수, 선수. 뭐 천성훈, 김문환, 그렇죠. 김문환. 뭐 밥신이라는 외국인 선수도 있었고요. 밥신도 밥신 엄청 이름 중요한 참 되게 밥을 잘할 것 같죠. 그 대구에서 벨톨라로 뛰었었죠. 그러니까 네. 벨톨라로 뛰었다가 벨투라? 벨톨라. 벨톨라. 벨톨라? 네, 그래서 밥신이 등록명을 들어갔다, 바꾸고 밥신. 예. 등록명을 바꾼 거구나. 물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황선홍 감독이 밥샵 생각도 좀 네, 나고요. 풋백으로 전환을 하고 팀을 그다음에 좀 강력한 전방 전방 압박을 압박. 시도하면서 팀이 색깔이 좀 많이 바뀌어서 음. 솔직히 뭐 올림픽을 그렇게 탈락시켜 놓고 가서 안 좋은 시선이 많았는데 대전 팬들에게는 지금 뭐 다행이죠. 그렇죠. 네. 올림픽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죠. 대전 팬들에겐. 올림픽은 사실 뭐 이제 축구협회의 그 잘못도 있는 부분도 있고 올림픽에 그렇죠. 집중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또 배준호 선수 빠진 부분도 있고 여하튼 뭐 전체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았었고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는 대전에서 좀 안 좋게 나갔잖아요. 그렇죠. 4년 전에. 네. 네, 그래서 명예회복을 좀 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고 자 그리고 전북이 또 야. 오랜만에 벼랑 시원하게- 끝에서 네. 골도 많이 넣고 이승우 선수가 역시 굉장히 왜 이 선수를 안 썼나. 안 쓰나. 투입시켰나. 예. 이승우 권창훈 들어가니까 그냥 좋던데요. 그렇죠. 그 두 드디어. 선수가 후반에 막판에 거의 다 해줬죠. 네. 특히 이날 경기는 이승우의 그냥 춤 세레머니 하나로 끝났다고 봐요. 잘 추던데 오랜만에 쳐서 그런가? 아 이승우 선수는 그 몸놀림이 아주. 뭐 스피드와 개인기도 그렇지만 그 패스가 네. 아. 패스가 정말 훌륭하던데. 클래스가 타이밍이 좀, 좋은 타이밍도 것 같아요. 그렇고 그 공간 보는 것도 그렇고 권창훈 선수한테 그 어시스트한 패스도 정말 그렇죠. 기가 막혔고 네. 사실 이승우 선수가 골 넣었던 장면도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그렇죠. 본인이 만든 어. 상황이었잖아요. 그것도 수비수 한 명 제끼고 네. 준 다음에 잘 가서 받아서 넣는 골이었죠. 네. 중까지 완벽하게. 그 후반 25분에 교체 출전해서 1골에 1도움이에요. 음. 네. 1층까지. 1층까지. 아, 그 춤은 근데 이승우 선수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정말 내가 지금 전북이 이 상황에서 내가 쳐야 춤춰도 되는 게 되나? 맞나? 11등이. 네. 긴가민가 그때는. 했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춤을 췄다고. 분위기가 원래 있네. 예. 승부의 쐐기를 막는 골이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날 경기에서 이승우와 권창훈의 교체 투입이 아주 주요했다라고 보는데 그거 말고도 전북 김도현 감독이 베스트 11을 거의 고착화시켜서 마지막까지 치르다가 최근에 조금 변화가 보여요. 베스트 11의 변화가 보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많이 시즌 내내 안 썼던 김태환 선수를 좀 최근에 쓰기 시작하는 거. 그다음에 사실상 거의 한 달 이상 경기를 안 뛰게 했던 티아고 선수를 또 투입하고 있는 거. 두 선수 모두 골에 기여를 했죠. 그렇죠. 김태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승우 선수 골에 이제 크로스를 네, 해줬던 그렇죠. 선수고 티아고 저는 이 장면이 기가 막힌데 가로채기. 티아고가 하프라인에서 정말 집념의 패스를 그렇죠. 전방 압박으로 전방 압박으로 공을 따내서 따낸 다음에 이승우한테 주고. 마지막 넘어질 때도 태클로 해서 넘겨주잖아요. 티아고가. 네, 그 순간이 정말 절묘한 게 이승우 선수가 옵사이드 위치인데 공을 패스 티아고 발끝에 맞는 순간 보니까 딱 하프라인 직전이에요. 몇 센치 안 되기 직전이에요. 아. 하프라인을 넘어가지 않으면 옵사이드가 선언되지 그렇죠. 않고 아. 정말 절묘했던 상황인데 그 파이널 라운드 들어서 전북이 3경기에서 1무 2패 3경기에서 한 골도 없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날 저희 골 가뭄. 네 그렇죠. 이날 대구전에서 좀 분위기를 확 바꿨다. 확실히 이승우 권창훈 선수의 효과가 있고
안 쓰던 선수들이 최근에 뭐 김태환, 뭐 티아고 선수가 파이널 라운드 들어서 출전 시간을 좀 늘리고 있었거든요. 이 선수들의 활약으로 역시 좀 그런 이렇게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네. 팀이 더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변화를 좀 더 김태환 일찍 선- 주셨으면 좋았을 그러니까요. 텐데. 제가 그 전북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이뭐 인사이드 캠 같은 그런 영상들을 봤는데 확실히 좀 분위기가 너무 많이 쳐져 있더라고요. 이게 선수들끼리 아. 대화하는 모습도 너무 없고 다 침체돼 있는데 그래도 그 순간에 그 하프타임 때 김태환 선수가 야 너네들 대가리 받고 뛰었어 막 이런 이렇게 윽박을 지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도 왕이야! 이게 팀에 활력을 좀 많이 넣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역할을 또 이렇게 조용할 때 나서서 또 좀 말 한마디 해주는 좀 사기를 선수가 필요한 것 끌어올려주는 같고. 게 필요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북이 10위가 됐고 네. 대구가 11위로 내려왔습니다. 대구는 세징야가 마지막 경기에 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난 35라운드 대전전에서 갈비뼈를 다친 거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갈비뼈는 움직이면 안 됐는데 다행인 게 A 매치 휴식기라서. 아, 그럼 뛸 수 있겠다, 지금 갈비뼈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한 있어요. 갈비뼈면은 한 달. 아니면 정도? 뭐 최종전은 못 뛰더라도 승강 승강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승강 피어는 때문에. 그렇죠. 음. 어. 특히 또 대구는 마지막 경기가 이미 강등이 확정된 인천이에요 상대가. 아. 그래서 대구는 뭐 10이냐 11이냐를 두고 다퉈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10위가 낫긴 하겠죠. 아무래도가 아니라 많이 낮죠. 무조건 아, 낫겠죠. 많이 낮죠. 네. 그 거의 뭐 지친 이부 리그에서 뭐 플레이오프 치르느라고 거의 만신창이가 된 체력 다 빠진 팀하고 붙는 거니까. 네. 10위가 났죠. 자 파이널 A에서는 수원 FC 수원 FC가 간만에 4골이나. 4골을 넣었어요. 그렇게 골을 못 넣다가 저- 강원을 상대로 강원이 우승 준우승 우승 준- 못하니까 뭔가 동력이 어. 빠졌을까요? 맞아요. 아 그런가요? 강원이 우승 경쟁을 하다가 빠지니까 윤정환 감독이 경기 전에 선수한테 자 이제 우리 즐기자. 아 즐게 모드로. 아, 즐기자. 즐기자라고 했는데 했는데? 경기 후 인터뷰에서 선수들이 정말 너무 즐겼던 것 같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 아. 즐기 너무 즐기면 또 어, 일어나. 어떻게든 뭐 아침 가능은 사실상 확정이고. 그렇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그렇네요. 지금 2위가 김천, 3위가 강원인데 뭐 최종전에서 2위, 3위는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김천은 저기 지난주에 워낙 승리했다면서 예. 잘 알잖아요. 더 설명 안 해도 아 되죠. 그래도 보니까 준우승 상금이 또 있더라고요 K리그 1에. 그래서 아, 한 그래요? 2억 원 정도로 근데 알고 2위는 있는데, 해야죠. 네, 그러면 2등까지는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양민혁 우승까지는. 효과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저 이제 곧 갈 텐데. 양민혁 네. 효과 아주 만끽해야죠 끝까지. 반면에 수원 FC는 정말 이날 4골 넣었는데 놀라운 게 지금 수원 FC 팀 자체가 공격력이 올 시즌 공격력이 문제인데 멀티골 넣은 게 50일만이에요. 와. 진짜요? 네네. 그렇게 사실 오래됐어? 옛날 수원 FC 생각하면 골 먹히고 많이 먹히고 때려 넣는 그렇죠. 그런 팀이었는데 먹기만큼 올 시즌 넣는 김은정 이런 감독님 오면서 확실히 많이 바뀌었어요. 네, 거기다 이승우 선수 빠져나가면서 득점력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이날 뭐 저희 어린 선수들 정승배 선수 같은 경우는 2003년생이에요. 21살 K리그 데뷔골 좀 시원하게 뽑아줬고 안데르 서운 선수가 마지막에 정말 드리블로 해서 골 넣었는데 이 선수가 이걸로 올 시즌 공격 포인트 20개를 채웠습니다. 20개. 그래서 공격 포인트 지금 19개 기록하고 있는 선수들이 일류첸코 그 아래 또 세징야 뭐 한 3명인가 있거든요. 뭐 단독 1위로 공격 포인트까지 올라서고 했죠. 자 서울과 울산은 1대1로 비겼습니다. 링가드 골 아주 멋있었어요. 아우, 가드. 링가드가 역시 좀 클래스가 있다라는 거를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요.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시즌 좀 더 기대하게 만드는 몸놀림이었습니다. 그렇죠. 링가드 그 중거리포 시원했죠. 땅볼 구석에 꽂히는 거. 그것도 그 과정에서 기동윤 선수가 후반에 교체 투입되자마자 들어와서 그걸 어시스트 해주는 플레이를 했고. 근데 왜 울산 선수들은 링가드를 거의 슈팅하게 놔두던데요? 그러니까 링가드가 패스를 많이 하니까 패스 할 길을 줄 알아. 막으려고 했는지 거기서 때릴 거라고 생각 못 했는지 너무 또 정면 그 사실 조금 더 측면에 몰리는 게 슛하기 더 좋잖아요. 근데 너무 근데 정면이라서 딱 정면이고 하다 그- 보니까 그래도 조현우 각을 선수를 주면 안 믿었나? 되지. 그냥 골키퍼 믿고 약간 네. 가운데를 비워둔 것 같은 네.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음. 하여간 멋지게 구석으로 잘 차놓습니다. 아 근데 50만 원 중이야? 그렇죠. 이날 경기에서 3만 와. 7천 명 입장했습니다. 야 와, FC 서울이 올 시즌 어쨌든 링가드 영입하고 뭐 링가드 효과죠. 이래저래 최고의 시즌을 보내는 것 같아요. 물론 네. 우승까지 가지 못했지만 네. 또 뭐 요 근래 몇 년 중에선 성적이 가장 좋긴 하니까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4위면은 원래 파이널 네. B에 있고 그랬잖아요. 그쵸 파이널 B의 왕이었거든요. 파스의 왕이었는데. 파이널 B 우승 아 그리고 저는 경기적인 것도 좀 디펜딩 챔피언 보면 파이널 B 그 되게 서울이 저는 되게
요 몇 년간 느린 팀이라고 인식이 됐거든요. 역습이 없고 선수들도 좀 음.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기동력이 좀 느린 팀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올 기동 감독이 시즌 가셔가지고. 영입도 좀 착실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기도 좀 빨라지고 해서 보는 맛이 더 생긴 것 같아요. 네. 이날 경기 1대1 무승부였는데 경기는 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이날 잘 차고 잘 맞고 하는 경기도 많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루카스 역습 상황에서 그 골대 강타샷 그다음에 최준의 기막힌 발리슛이 또 골대 강타하고 그 강현무 골키퍼와 조현우 골키퍼의 약간 슈퍼 세이브 행진 이거 진짜 보는 너무 맛이 좀 있는데 한방 잘하는. 강현무 골키퍼 그 실점한 다음에 들어 눕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의 올 시즌 이 정도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강현무 골키퍼 영입한 게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골키퍼가. 이 선수가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잘 스탯으로 보이던데. 스탯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정말 슈퍼 세이브들이 많거든요. 깡도 그걸 좋고. 아니까 김기동 감독이 데려온 네. 거죠. 그렇죠. 옛날 제자 가- 포항 같이 시절 했으니까. 제자였죠. 네. 근데 저는 이날 경기에 뭐 이런 경기력을 다 차치하고 제일 낭만을 느꼈던 건 박주영 선수의 은퇴. 아 은퇴. 이게 사실은 박주영 선수의 은퇴는 A매치 기간 다음에 울산이 마지막 경기를 홈 경기로 치르거든요. 그때 은퇴식이 예정돼 있었어요. 근데 김판곤 감독에게 이청용 선수를 비롯해서 고창급 선수들이 건의를 합니다. 서울전에서 하게 서울- 해달라. 서울의 레전드인데 서울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음. 김판곤 감독도 그 흔쾌히 받아들여서 놀랐다고 해요. 선수들이 이런 생각 갖고 있을지 몰랐는데 흔쾌히 해서 그거를 한 전반 30분 정도의 투입을 해서 한 10몇 분 정도를 뛰게 했는데 서울 팬들도 엄청 박수로 환영을 해줬고요. 그날 저는 이제 박주영 선수가 그렇게 투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승범 선수의 선제골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은퇴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팀과 함께 셀레브레이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좀 낭만이 있는 매치가 아니었나 이벤트가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박정 선수가 골을 넣어버렸으면 아, 좋아했을까요? 서울 팬들. 어, 낭만적이었을까요? 내일 아침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 그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요. 골 자책골로 넣어줬으면 좋겠죠. 애매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분위기가 쌓였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김천이 포항을 3대 0으로 꺾었습니다. 아 챔스 경쟁도 뜨거워요. 네. 마지막까지. 네. 난리. 김천은 이날 이동현 선수가 그냥 혼자 원맨쇼를 다 했죠. 이동경 선수 진짜 아 잘해요. 이동경 그렇죠. 첫 골도 그렇고 두 번째 골도 이동경 선수의 슛이 골키퍼 쳐낸 거 세컨볼로 넣은 거고. 세 번째 골도 이동경 선수의 전진 패스를 모재현 선수가 크로스해서 이렇게 김은석이 동경이. 컷백으로 넣었고요. 정말 지금 K리그에서 제일 번뜩이는 선수 같아요 시간에. 자 2부 리그 최종 순위를 보면 네. 충남 아산이 2위. 2위가 돼서 1부 리그 11위와 11위와 10위. 네. 11위와 홈앤어웨이로 치르죠. 네.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그다음에 2부 리그 3위가 서울 이랜드가 좀 아쉬워요. 마지막 경기를 대패했죠. 진짜 4대 0으로 져버려 가지고 서울 이랜드가 그래도 서울 팀이니까 서울 이랜드가 곧바로 승강 플레이오프로 올 수 있다면 1부 리그 가능성이 꽤 있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제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니까. 이번 해야 돼. 자 서울 이랜드 3위, 4위는 전남, 5위 부산. 부산 오랜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았는데 그렇죠. 전남하고 부산이 기회를 잡는 어렵게 과정이 잡았죠. 어렵게. 아주 극적이었죠. 예. 수원 삼성이 전남 감독이죠. 네. 이정관 감독이 수원 떨어뜨려 속 너무 시원하다고. 또 왜 이렇게 소주 한 잔 해야 될 것 말씀하시는 같다. 거예요? 이렇게 왜 사이가 안 좋으세요? 이게 너무 대놓고 좋아하셨어요. 설명드리자면은 수원 여름 이적 시장에서 전남이 수원의 어떤 선수를 원했는데 수원에서 그 승격 도전하는 이 경쟁팀에 보낼 수 없다라고 해서 하여튼 그런 트러블이 조금 있었고 그런 게 있었구나. 트러블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원 변상환 감독하고 이정현 감독하고 그 전에도 약간 좀 기자회견에서 이제 약간 좀 서로 독설하면서 하는 게 있었는데 이 마지막 경기 전에 수원은 먼저 경기를 마지막 7라운드를 미리 치러놓은 그렇죠. 상태에서 지켜보는 상황이었어요. 5위 상태였죠. 5위, 수원이 4위였죠. 4위였나요? 5위가 전남, 6위가 부산이었죠. 아. 근데 둘 다 이겨가지고 수원을 밀어버렸죠. 그리고 수원이 밀리는 딱 하나의 경우의 수가 그거예요. 딱 하나 경우서 아. 둘 다 둘 다 이기는 거였는데 거. 그거를 아. 밀어내셨구나. 그 전에 수원 변성환 감독이 인터뷰를 한 게 또 약간 이렇게 조금 건든 건데 뭐였냐면은 전남의 상대는 서울 이랜드예요. 그 김동윤 감독이 변성환 감독하고 옛날 울산 시절에 같이 있었고 친해요. 그래서 김동윤 감독 응원한다. 내가 이랜드가 전남을 이겨주면은 내가 밥 한 번 사겠다. 아. 그리고
거기 설레발은 안 좋아요. 김도균 감독.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장관 감독이 경기 전에 밥 못 사게 하겠다. 아. 했고 끝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좀 이장관 감독이 그 약간 이런 수원과 약간 트러블에 대해서 이를 확실히 갈고 나온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장관 감독이 선수 시절에 부산 대우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비수로 그때가 이제 수원 삼성의 완전 왕조 시대거든요. 그 시절이 그러니까 수원 삼성에 대한 그때 그러니까 부산의 안정환 시절이죠. 그쵸. 그때 수원에 대한 약간 그 라이벌 의식이 굉장히 있을 수도 있겠네요. 선수 시절부터. 이렇게 속 시원하다고 얘기하시니까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이후에도 아마 그 변성환 감독님이 또 답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내년 시즌에도 전남이 이브리그에 남아서 우리가 다 이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또 멘트까지 남은 걸로. 이어지네. 그건 이브리그 내려가셔가지고 참 뭐 그런 예. 입시름까지 하고 일부 안 계시죠. 오신 건가요? 뒤끝에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전남이 수원 삼성은 충격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요. 서포터즈 출신으로서 수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준 플레이오프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제가 아니라 팀이 그렇죠. 팀이 가능성이 경우의 훨씬, 수가 훨씬 높았죠. 그래서 미리 최종전을 끝내놓고 선수단 3일 휴가를 준 다음에 다시 모여서 이미 훈련을 시작했었어요. 시작을 하고 이미 11일 날 시작하는 부산의 미니 캠프까지 다 예약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11일 날 부산에서 미니 캠프를 치르고 하면 21일까지 한 열흘 동안 있잖아요. 준 플레이오프 치르기까지. 그것까지 계획해놓고 선수단은 3일 휴가 마치고 다시 모여가지고 우리 준 플레이오프 잘해보자 회식까지 했어요. 너무 설레발이 설레발을 너무 김치국을 그리고 일찍 마셨네. 선수들하고 구단 관계자들하고 클럽하우스에 모여서 최종전을 다 지켜봤는데 거기서 이제 어머. 경악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야 충격이 컸겠네. 이게 끝까지 긴장이 끊어놓으면 안 됩니다. 직관이에요. 그래서 미니 캠프를 일단 가지도 전남은 못하고 시작하면서부터 골을 넣기 시작했기 때문에 초반에 확 벌어져서 전남 경기는 안 봤을 것 같고 아마 부산 경기를 봤겠죠? 네. 근데 부천에서 또 퇴장이 나오는 바람에 네. 부천에서 경기 초반에 퇴장이 나왔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했을 때 잘못된 거죠. 후반전은 안 봤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또 야속한 게 5위 부산과 6위 수원이 다득점 차이로 승점 똑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골이 몇 개 차이. 부산이 아주 극적으로 9개 일단 차이네요. 골 많이 살아남았는데 나네. 차이. 이것도 좀 가혹하긴 하죠. 가혹하다기보다는 어쨌든 5위까지 기회를 주는 거니까 뭐 좋긴 하죠. 근데 네. 5위, 3, 4, 5위가 힘들죠. 준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네. 또 승강 플레이오프를 또 치러야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는 오지 말라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 고문에 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어.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거 와, 보면서 많다. 약간 부산의 반등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올 시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K리그 1의 프로 초보 사령탑들이 지금 고전하고 있는 거. 반면 부산은 조성환 감독을 데려왔어요. 인천에 있던 조성환 감독을 데려와서 지금 후반기에 바로 갔었죠. 네. 민수도 떨어졌어. 그 부산이 조성환 감독 부임 전에 경기당 승점이 1.3점이었어요. 근데 부임 후에 2.3점으로 올라갑니다. 오. 확 올라왔네요. 그럼 굉장한 승률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확실하게 이 쭉쭉쭉 위기 올린 거네. 상황에서는 이 경험 있는 감독들의 이 경험이 정말 노하우가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는 게 부산이 올라간다면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하지만 인천과 맞바꾸네요. 바꾸는 거니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대전도 황선홍 감독 프로 경험이 많은 감독을 데려와서 이렇게 좀 반전을 일었고 반면에 수원 같은 경우는 연기훈 감독 지난 시즌부터 연기훈 감독 체제로 오다가 올 시즌도 연기훈 감독 가다가 변성환 감독 바꿨는데 변성환 감독 역시 프로 첫 사령탑이거든요. 약간 어떤 연기도 경험을 처음이었고. 그렇죠. 어떤 그 위기 상황에서의 감독 초보 사령탑들이 겪는 그런 어떤 시행착오들이 좀 있는 시즌이 아니었나. 차근차근 올라올 필요가 있어요. 감독도 네. 이렇게 좀 뭐 학교 팀부터 맡아가지고 뭐 연령대별로 올라온다든가 이런 경험들을 좀 쌓을 필요가 있어요. 스타 플레이어라고 해서 바로 감독을 맡는다고 성과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K리그 아주 재밌어요. 네, K리그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외로 떠나볼까요? 해외로 떠나보시죠. 일단 손흥민 선수는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그렇죠. 부상 이후에 복귀를 해서 네, 계속 뭐 몸 상태 관리한다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 경기는 또 풀타임을 뛰었어요. 풀타임 뛰고 졌어요. 팀은 지고 그때 입스위치한테 그렇죠. 충격이 크죠. 토트넘이 네. 뭔가 입스에 걸린 것 같은 느낌. 베르너 슈팅 입스에. 그 저번에 또 그 크리스탈 팰리스도 단 1승도 못 거두다가 이제 패배를 이제 첫 승을 안겨줬고 그거에 이어져서 토트넘 팬들은 충격이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뭐 손흥민 관리하겠다더니 풀타임 쓰고도 패배 이거는 지구인데 손흥민을 빼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 아무리 그래도 관리를 위해서 팀 승리를 헌납하는 일은 없으니까 저는 당연히 풀타임 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팀 전력이 너무 후지다. 손흥민 선수 경기력은 괜찮지 않았나요? 이날 경기력은 골은 못 저는 넣었지만 엄청 좋았다고 봐요. 네, 저도 움직임이나 일단 쉬고 나오면 잘하니까, 괜찮잖아요. 네. 지난 경기도 잘했는데. 뭐 도움 기록하고 그 전 경기도 복귀전도 괜찮았고 지난 풀타임 뛴 경기도 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좋았는데 이제 팀 전체가 좀 약간 이상하다. 그렇죠. 팀 전체적으로 조금 부상자가 많은 상황이고요. 이날 아까 뽕 PD가 얘기했지만 정말 도깨비 같아요. 리그컵에서 맨시티를 잡더니 그러니까. 갑자기 또 지금 올 시즌 들쭉날쭉. 그렇죠. 근데 맨시티가 또 지금 너무 만신창이긴 하죠. 네, 만신창이긴 연패 하죠. 당하고 있는 흐름이긴 한데 아까 말한 대로 크리스탈 팰리스, 입스위치 올 시즌 한 번도 1승이 없던 팀들에 다 희생양이 됐죠. 1승에 희생양이 됐고. 그러니까. 1승 선물해 주는. 근데 그래놓고 그렇죠. 또 이길 때는 시원하게 이긴 기억도 많아요. 뭐 저번에 그 손흥민 선수가 활약을 골 했던 웨스트햄전 넣고. 4대1도 이겼고 지난번 아스톤빌라 요새 또 되게 잘해서 힘든 팀이잖아요. 근데 그 팀을 상대로도 4대1로 이기고 그래서 뭔가 이 들쭉날쭉 경기를 뭐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팬들이 좀 현지 여론도 많이 악화돼서 그 또 영상이 화제가 됐었죠. 그 경기장 빠져나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 한 팬과 약간의 좀 언쟁을 펼치는 뭐 그런 장면도 노출이 됐는데 아무튼 뭐 현지 여론이 좀 안 좋습니다. 감독에 대한. 자 손흥민 선수 팀만 좀 그렇고 다른 선수 팀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이강인 선수가 2골. 네. 그러니까 프로 데뷔 후 첫 한 경기 공격 공격 포인트 포인트 3개를 3개를 기록한 거의 뭐 파리 생제르맹 이적 후 최고의 경기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3분 만에 2골 넣었어요. 와. 그리고 왼발, 오른발 또 양발 두 발 다 쓰면서 네. 골을 넣었죠. 그 이강인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는 오른 측면 윙어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뭐 저기 가짜 9번으로 뛴 적이 있었는데 뭐 아센시오 최전방에 아센시오가 섰는데 이 선수도 원래는 최전방 자원은 아니에요. 근데 올 시즌에 이제 이강인 선수와 같이 이제 최전방도 쓰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얼마 전부터 복귀를 해서 계속 뛰고 있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원래 자리로 오랜만에 돌아가는데 확실하게 이강인 선수는 그 사이드에서 뭐 이렇게 접고 왼발로 올려주는 크로스라든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슈팅 때리는 장면 이런 것들은 그쪽의 플레이가 제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강인 선수가 득점 랭킹 리그왕에서 지금 4위 공동 4위거든요. 오, 근데 높다. 6골을 넣어서. 근데 또 출전 시간에 보면 워낙 이강인 선수가 이번 짧네. 시즌 뭐 선발하고 뭐 조기 교체되고 혹은 뭐 후반 투입됐다 보니까 출전 시간 대비로 생각해 보면 가장 또 골을 많이 넣고 있는. 네. 은바페 이적 최대 수혜자가 됐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업 이왕. 득점력이 확 올라갔어요. 네. 지난 시즌에 리그 23경기에서 3골에 4개 도움을 기록했는데 올 시즌 11경기만 하고도 지금 6골에 1도움이에요. 오. 근데 훨씬 좋다. 마요르카 시절에 커리어 하이가 6골에 6도움이에요. 오. 지금 유럽 자기 커리어 하이를 이제 쓸 차례인 것 같아요. 절반도 안 진짜 지났는데. 음업 이왕인가? 근데 이날 경기 정말 놀라웠던 거는 뭐 슈팅, 뭐 키패스, 패스 성공률, 뭐 크로스 정말 다 거의 하이 스탯을 찍을 정도로 경기를 잘했는데 거의 저는 리그 사무국이 평점 10점 만점에 9.9점을 줬어요. 거의 흔치 않은 거. 그렇죠. 헤트트릭해도 잘 안 줄 것 같긴 한데. 메시나 받는 평점 그렇죠. 아니에요? 예. 너무 1년에 이상이 컸나 보다. 이 정도 평점 받는 게 1년에 한 3-4차례는 나올까? 전체 리그 전체를 9.9라는 평점이. 네. 근데 이런 스탯을 기록했고 각종 통계 사이트에서도 거의 9점대 후반을 받았을 정도로 정말 이 경기는 임팩트가 강했던 경기죠. 자 그리고 이재성 선수도 골을 넣었습니다. 골 머리를 넣고 참쳤어요. 퇴장 유도하고 PK 내주고 원맨쇼. 했어요. 원맨쇼. 참 헤딩 잘해요. 네. 그렇죠. 헤딩 잘해요. 위치 선정이 아주 좋아요. 이재성 선수가 키가 크진 않아요. 180대 네. 초반이거든요. 근데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위치 선정이라든가 워낙 위치 선정은 정말 활동량이 많아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정말 많이 뛰는 선수고 순발력 좋아야 되고. 그 순간의 센스와 위치 선정 그 또 순간 판단력 어떻게 그 갖다 대는 머리로 거지? 그걸 갖다 대는 거. 근데 중요한 게 이재성 선수 제가 봤더니 최근에 우리 10월달 A 매치 2경기에서도 다 헤더골이었어요. 네. 그때 이번에도 그래서 헤더 맞아요. 노린다고 하던데. 그렇죠. A 매치에서. 근데 이날 도르트문트전을 상대로 헤더골 넣어서 최근 3골이 모두 다 헤더예요. 그래서 특이하네요. 이재성 머리를 선수가. 노린다고. 네. 그 수비수 뒤에 딱 있다가 이렇게 앞으로 딱 나오면서 점프도 많이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갖다 대는 거지. 음. 동물적인 감각인가? 활동량이 많으니까 뭐 일단 공 잡는 기회도 많고 그래서 반칙도 많이 유도하고 퇴장까지 유도하고 음. 또 공 뺏겼다고 달려가서 또 페널티 PK 킥. 황인범 선수도 골을 넣었습니다. 여기도 헤더골이었죠. 황인범 네. 선수에게 보기 다들 드문. 머리를 잘 쓰는구만. 아 정말 이거는 극세사 헤딩이라고 하잖아요. 배성재 캐스터 표현에 의하면 본인도 극세살. 들어갈 줄 몰랐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다이빙에. 머리카락에 맞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스치듯이. 예. 근데 황인범 선수가 어제 대표팀 합류해서 공개된 약간 멘트 중에 하나가 자기의 첫 헤딩골이래요. 어. 근데 이게 어. 저도 프로 데뷔 후 첫 헤딩골이라는 다이빙 건지 헤더였는데. 네. 그것까지는 제가 뭐 기록을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뭐 황인범 선수 그 첫 프로 헤딩골인데 데뷔 첫 헤딩골. 그 정도로 완벽하게 헤딩을 할 어. 정도로 그 약간 잘했는데. 당구 치다 보면 묻었어 안 묻었어 이거 있잖아요. 그 느낌. 그래서 워낙 또 황인범 선수가 페어너트 가서 지금 또 한 경기도 빠짐없이 풀타임 뛰고 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요. 요 경기에서는 그래도 좀 교체되면서 황인범 휴식도 선수 취했습니다. 대단한 게 정말 유럽 리그를 거의 1년에 한 아, 번씩 보고 옮기고 있어. 있는데 저 러시아 쉽지 않아. 갔다가 계속 조금씩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팀을 되는, 하면서도 그 팀 가서 초반에 확 장악을 해버려요. 주전 자리를 꿰차고 지금 이적 후에 8경기 모두 선발로 나와서 지금 그러니까 네, 가자마자 두 황인범 골, 응원가도 나왔던데 이번에. 그건 못 들었어요. 아, 뭐, 응원가 예. 나왔어요. 따라하긴 힘들지만 응원가도 공개됐다고 나왔더라고요. 정말 이 선수가 가는 데마다 팀의 에이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벌써부터 다음 팀 어딜까 기대가 돼요. 다음은 이제 5대 빅리그 안으로 가져야죠. 가야죠. 네, 들어가겠죠. 꿈이 들어가야죠. 팬이. 김민재 선수는 갈수록 입지가 굳어지는 것 같아요. 수비에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10경기 무패죠. 네 리그 개막 네. 후 10경기 무패 10경기 8승 무패. 2무입니다.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고 드디어 케인 우승하나요? 아, 케인 들어 올리나요? 올려야죠. 저 놀라운 거는 김민재 선수가 이끄는 미넨 수비진이 최근 5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강팀이어도 실점을 안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건데 5경기 연속 무실점하고 있고 올 시즌 리그 10경기에서 7실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즌 김민재 선수가 워낙 많은 비난을 받았잖아요. 에릭 다이 어디 갔어요? 근데 다이. 에릭 다이어는 완벽하게 지금 벤치로 밀린 상황인데 김민재를 열받게 한 에릭 다이요. 네. 제가 그 부분을 오늘 조금 많이 좀 준비해 온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을 왜 에릭 다이어가 벤치로 밀려났나 김민재가 올 시즌 왜 활약이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김민재 선수의 놀라운 장점 중에 하나는 패싱력이에요. 아 그렇죠. 잘하죠. 이번에 또 희한하게 돌파력도 있잖아요. 네. 희한하게 다리를 거의 뭐 머리까지 걷어 올려서 걷어놓는 게 패스가 동료에게 연결된 패스가 돼요. 그런 장면이 정말 많은데 지금 뽕피디도 여기 적어왔는데 패스. 지난번 챔피언스리그 벤피카전에서 패스 성공률이 100%였어요. 이게 엄청 화제가 됐죠. 100%예요? 근데 패스를 적게 한 게 아니에요. 113회를 냈거든요. 보통 수비수들이 100%가 가끔씩 있긴 한데 김민재 선수처럼 패스를 많이 하면서 그렇죠. 왜냐하면 수비수들은 주로 수비 지역에서 돌리기 때문에 네. 패스 성공률이 네, 높아요. 성공률이 당연히 높아요. 네, 높아요. 그 미드필드나 최전방에 비해서 당연히 높은데 100%가 되는 경우는 가끔씩 있는데 이렇게 패스를 많이 하고 100% 되는 경우는 또 도전적인 거의 패스도 없죠. 많이 많이 하고요. 앞으로 그렇죠. 많이 넣어. 전진 패스를 이렇게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2003-2004 시즌 챔피언스리그부터 통계를 냈을 때 그 동안의 100% 패스 성공률은 최다 패스 횟수가 102차례였어요. 102번. 102번. 김민재 선수가 이 열세인데? 113회 네. 패스를 하면서 100%한 최초의 사례예요. 이게. 와. 110 최다 패스를 최다 하고 패스와 이게 한 경기 최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날 경기에서도 키미 선수는 127회 패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경기 최다는 아닌데 100% 100%는 성공한 아닐 거 아니에요. 선수의 최다 패스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100%한 것 중에 최다. 그렇죠. 네. 김민재. 김민재 선수의 이 패싱력이 놀라울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콤파니 감독과의 궁합이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 독일 언론에서 하나 통계를 내온 게 있어요. 와 통계다. 통계 떴다. 아까 패스 잠깐만 하나 더 얘기하면 이번 시즌 총 398개의 전진 패스를 시도했는데 유럽 5대 리그 센터백 중에 전체 1위입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진짜 전진 패스를 잘하는 것 같아. 너무 좋아. 그리고 독일 언론에서 한 걸 제가 하나 좀 조사해 왔는데 독일 미넨 골키퍼와 최종 수비 라인의 거리 평균 거리가 43m예요. 43m. 넓다. 그렇게 넓어요?
완전 끌어올린다는. 어떻게 해서 완전 끌어 수비 라인이 엄청 전진한다는 얘기잖아요. 토트넘도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얘기가 거기는 들어가네? 거기가 커버가 안 되는데 거기는 이제 여기는 커버가 꼭 되죠. 실점이 너무 많아. 네, 거기 다른 얘기 결이 다른데. 토트넘은 얼마든지 모르겠지만 음. 미넨이 이게 전 세계 1위입니다. 이 거리가요? 거리가. 와, 근데 그렇구나. 노이어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 치고도 떠던데요. 그렇죠. 어. 근데 옛날에 미넨의 과거 사령탑 시절들과 비교해 보면은 펩 시절에 41m, 나겔스만 시절 40m, 투엘 39m였어요. 원래 미넨이 워낙 몰아치는 경기니까 좀 올리긴 하는데 그 와중에도 지금 제일 콤파니 감독은 많이 올리고 있다. 야.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선수가 둘 다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이잖아요. 이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면 단점은 당연히 뒷공간을 많이 많이 내주고 내주죠. 침투를 허용한다는 건데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선수의 스피드라고 하면 충분히 따라잡아서 커버할 수 쫓아가겠다.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올리는 근데 거거든요. 쫓아가잖아요 또. 엄청 빨라. 김민재 선수의 수비 스프린트 속도가 33km 좀 넘고요. 우파메카노가 34km가 좀 넘습니다. 빠르다. 이게 다 독일 통계예요. 음. 근데 아까 에릭 다이어 왜 안 나오냐? 이 선수가 느리지. 32km가 조금 안 되나? 32km 정도예요. 아, 그러니까 그 전술을 쓰는 상황에서 안 되는. 느린 선수를 쓰기에는 위험해. 비교적 느린 선수를 쓰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그리고 과거 투엘 감독은 김민재 선수가 약간 전진해서 미드필드까지 올라와서 그거 안 공을 좋아했잖아요. 차단하는 걸 즐기는 선수잖아요. 이걸 수비수가 탐욕적이라고 표현했던 네. 게 투엘 감독이에요. 맞아 안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안 좋아해서 에릭 다이어 선수를 많이 투입했던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좀 많이 밀려났던 상황이었는데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는 이런 앞으로 전진하는 시스템에서 김민재 너무 좋은 선수가 선수죠. 궁합이 맞는다는 거죠. 아, 네. 콤파니 감독의 최고의 컴퍼니. 그렇죠. 되게 동료죠. 너무 그쵸. 동행자. 예, 좋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지금 김민재 선수가 올 시즌에 정말 그 나폴리 아직 나폴리 시절까지는 아니에요. 이제 겨우- 근데 최근 들어서 여름 이후에 확 지금 경기력이 아니 가을 들어서면서 경기력이 확 좋아졌는데 그 통계를 봐야 될 게 피파 산하 국제 스포츠 연구소에서 올 시즌 전 세계 센터백 탑10 순위 매겼는데 김민재 선수 1위입니다. 와 거기 들어가는 것도 참 그런데 1위 그렇죠. 등까지. 유일하게 90점을 넘겨서 91.1점을 와. 받았고요. 2위가 누구냐면은 현재 유럽 이견이 없는 최고의 수비수라고 하는 맨시티의 후뱅 디아스 선수. 와. 최고의 센터백,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네요. 현재 올 시즌 활약만 올 시즌? 그렇습니다. 다 1등만 하네. 피파 피셜. 네. 피파 산하 연구소는 예, 그러니까 연구소 피셜. 3, 4위는 다 리버풀의 코나테와 반다이크가 차지했고요. 반다이크보다 높아. 야, 반다이크보다 오, 4개 3개 단위나 높네요. 네. 그다음에 뭐 5위가 레알 마드리드 밀리탕, 6위가 김민재 동료 근데 우파메카노.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뭐 안 나왔더라고요. 예, 그 안 나오고 해서 아, 사실 다른 점수 포지션도 어떻게 좀- 했는지는 안 나와요. 기준은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점수만 나왔더라고요. 대충 보고 그냥 아, 네, 그래서 저도 에이. 뭐 어디 빠르네. 뭔가 센터백들 다 있을 다른 포지션 어떻게 했나 해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그래도 피파 연구소에서 내놓은 통계인데 대충 하진 않았겠죠. 많겠죠. 근데 약간 저는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게 그 풀백도 좀 내놨었는데 좌우 풀백도 다 구분해서 네. 몇 명씩 내놓고 했었어요. 근데 왼쪽 풀백에 2등으로 이제 우도기를 썼고 토트넘의 우도기 오른쪽 풀백에 3등으로 포로를 둬서 아, 약간 조금 왜요? 잘해요, 왜? 잘하긴 하는데 예 뭔가 성적이랑 좀 더 별개니까 다르다 보니 토트넘에서 흔치 그런 않게 건가? 제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네요. 그렇죠. 흔치 않게 제 역할. 토트넘 팬들 죄송합니다. 자 김민재 선수가 이제 아 이거 좀 좀 괜찮은데? 나 소품 하나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사가 예, 예. 각자 여기 사과 하나씩 이렇게 놓고 놓고 사과할 해낼 때 때마다 이렇게 들고. 하고 하는. 자 이제 쿠웨이트와 원정 경기, 네. 그다음에 팔레스타인과 중립 경기. 중립 그렇죠. 경기. 요르단에서 네, 하죠. 요르단에서 하죠. 요르단은 우리가 뛰어봤던 경기장이고 하기 때문에 네, 안만 네. 경기장. 네. 아 그래서 대표팀이 쿠웨이트와 경기 치른 다음에 쿠웨이트에 계속 머물다가 경기 이틀 전에 경기가 화요일 날 경기잖아요. 일요일 날 요르단으로 넘어갑니다. 피곤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르단 잔디를 지난달에 한번 밟아봐서 그쪽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딱 경기 전날 하루만 밟아보면 된다라는 생각이고 요르단의 경기장이 아니라 연습장 여건이 너무 안 좋아요. 잔디가. 훈련장이 안 그래서 됐구나. 쿠웨이트 훈련장이 훨씬 낫다라고 해서 거기서 더 쿠웨이트에서 있다가? 일요일까지 있다가 옮겨갑니다. 우리 선수들 잘하고 있어서 뭐 파이팅! 낙관적인 결과 예상해 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